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일 간 갈등 상황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까지 외교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두 정상이 마주 앉았는데 시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한미일의 협력을 견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지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양국 정상은 모두 2달 만에 다시 만났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한 지가 이제 겨우 2달인데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갑습니다. 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走动，常来往，勤沟通。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감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시 주석이 미중 패권 경쟁과 중일 갈등 상황을 겨냥한 듯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한중 간 안정적 관계 발전이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했던 2달 전 에이펙 정상회의 때보다 요구 수위가 더 강해진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일본의 국권을 뺏겼을 때 공동 대응했던 공통점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청와대는 시 주석 발언이 중국이 항상 하는 말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개진한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양 정상은 매년 만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청와대는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 의지와 한반도 평화 안정이 공동 이익이란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없어 사실상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찬 후 셀카 사진을 찍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국내 재계 총수 등 한중 기업인 600여 명이 총출동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90분간 정상회담을 한 뒤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만찬은 부부 동반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고 기린도와 금박 용문액자 등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함께 셀카를 찍으며 화기애애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찍은 건데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 주석님 4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다고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혜경 여사는 펑리위안 여사와 별도 차담회를 가지며 영부인 외교에도 나섰습니다. 에이펙 때 주석님께서 오실 때 여사님도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오셔서 제가 많이 서운했답니다. 我参观了美丽的昌德宫，晚上呢我还去逛了那个繁华的大东大门市场。 베이징 조어대에서는 9년 만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해 한중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좋은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시 주석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해 한국 기업인에게 적극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며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새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부모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 셋째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 보좌진이 수박을 배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둘째 아들은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의 재개발구역 주택과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시어머니인 이모 씨가 2017년 매입한 뒤 실거주하지 않고 8년 만에 물려준 겁니다. 32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분양가가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은 11억, 12억 사이면 그냥 5억은 버는 거죠. 이 후보자는 앞선 2020년 동대문 을로 지역구를 옮긴 뒤 해당 주택이 포함된 전농동 일대 재개발 추진에 역량을 쏟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기 지역구 내에 재개발 사업이 어디가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크다고 볼. 20, 30대인 이 후보자의 세 아들 모두 10억 원대 자산가로 드러났는데 장남과 차남은 5년 전 친할머니로부터 서울 마포의 상가를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보좌진 사적 심부름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한 전직 보좌진은 TV조선에 삼남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곳에 보좌진을 시켜 수박을 2차례 배달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삼남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공개하며 동료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하고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인턴을 청탁하거나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공천 관련 의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 공천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구의원 후보에 단수 공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당 인사는 구의원 당선 뒤 구의회 법인 카드를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 전 구의원 A씨의 2022년 당시 부동산 보유 내역입니다. 동작구의 20평대 아파트와 함께 송파구에도 4억 원대 아파트 지분을 공동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다주택 보유자를 엄격히 심사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A씨는 단수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다가 A씨는 지역주택 조합장 시절 일으킨 공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당선 뒤 김 의원 배우자에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제공한 당사자로도 지목된 상황입니다. 김 의원 측은 공천은 김 의원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부동산 검증팀 등의 절차에서 소명이 돼 공천을 받게 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전 이수진 전 의원이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김병기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아닌 사무국에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김현지 그 당시의 보좌관은 본인한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따라서 당대표실 당직자들한테 전달한 게 다다. 원내대표 사퇴 이후 침묵하던 김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내 손으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강 의원이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한 당사자로 지목한 인물인데 정작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상의한 강선우 의원. 저도 잘 모르세요.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오늘 돈을 챙긴 것으로 지목된 전직 사무국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 의원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A씨에게 반환을 지시했고 자신은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주변에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고 떳떳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면 강 의원 주장과 배치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경찰에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오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곧장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 현직 구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성동구 5일 지역은 이해운 전 당협위원장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이 보신 것처럼 현직 구의원이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만 가지고서는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이제 저 뒷부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은 이 구의원의 주장이긴 해요. 네. 그러나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아마 그 진상이 금방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게 갑질과 괴롭힘 뭐 이런 걸로 이제 고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제 시각 차이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걸로 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수시로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보좌관에 이어서 구의원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그야말로 일일 의혹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네. 청문회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얼마나 낮은 자세로 잘 소명하느냐, 그 소명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네. 자, 이런 모든 의혹들이 저는 그동안 이해운 후보자가 우리 당 정치인이었나요?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이었고 도덕성 검증을 거의 20년 넘게 그쪽에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런 인사 발탁을 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건데, 물론 좀 더 철저한 검증을 왜 못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도덕성 문제가 없었던 후보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 국민 통합의 가치 그리고 도덕성 검증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갑질 의혹에 이어서 재산 증식 과정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과 청와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신고재산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사활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고 나면 두세 건씩 터져가지고 다 알아보는데 하루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선 도전입니다. 예. 그리고 상대 진영에 있었던 분을 이렇게 쓰는 게 또 뭐 그 진영에서 일단 반발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 청문회까지 충분한 사안들을 지켜보고 청문회 사안에서도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 이 후보자 총 17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의원직을 그만둔 뒤에 6년 사이에 113억 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은 특히 이 부분을 송곳 검증을 예고를 했는데, 최 의원님은 재산 관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근데 재산이 단순히 많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국민 정서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법률적으로 또는 뭐 도덕적으로 재산이 많은 거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6년 동안
115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로 뭐 주식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주식을 또 묘하게 이혜훈 후보자 부부하고 그 두 아들이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같은 주식을. 네. 그러면 그 주식을 그 발행한 그 회사와의 어떤 특수관계, 뭐 또는 뭐 사전 뭐 무슨 정보 뭐 이런 거에 그 비롯된 것 아니냐, 뭐 또 이런 의심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그냥 많다는 거 외에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하면 그 여기저기서 저 115억 원이 그 최근 6년간 늘어난 부분 그 방법론에 대한 불법성 뭐 아마 이런 것들이 집중 검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이혜훈 후보자 측은 의원 시절에 백지 신탁으로 묶여있던 주식을 신고하면서 이 재산이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변인 혹시 이게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해명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해명 외에 또 어떤 해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또 이렇게 충분한 해명을 하기가 또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백지 신탁의 제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백지 신탁이라는 게 업무 연관성을 없애려면 그 주식을 처분해 줘야 되잖아요. 네. 위원회가 갖고 있든 개인이 갖고 있든 그게 소유가 자기 거면 그쪽으로 신경을 쓰는 정책이나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인지상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지신탁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알기가 힘들다.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도 백지신탁을 해놓고 뭐 주가에 신경 쓰고 뭐 이랬다는 뭐 소문도 막 돌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는 백지신탁위원회가 좀 더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는 첫 번째 문제로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내 소유였기 때문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하는데 기여를 했다거나 네. 이런 게 만약에 있었는지의 부분은 조금 더 그 입증을 하는 쪽에서도 입증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 영종도 땅을 매입하고 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K대에 근무했던 이 후보자가 배우자의 토지 매입 전에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총괄했다는 내용인데요. 최 의원님, 아까 이제 뭐 재산이 많은 것만으로는 비판하기 어렵다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네. 이게 2000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인천공항 가는 영종도에 뭐 고속도로가 뚫린다. 근데 그거를 예비 타당성 총괄을 그 이혜훈 당시 KDI 연구위원이 했다 하면 아니 고속도로는 도로만 놓는 거 아닙니다. 그 도로 주변이 개발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거기에 신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어찌 보면 그걸 전제로 도로를 뚫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예비 타당성을 총괄할 때 이미 신도시 개발 예정 같은 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고, 그런데 그 근처에다가 뭐 거의 축구장 한 개 크기 정도의 그것도 잡종지를 매입했다는 건데 그게 6년 뒤에 이제 순수익 25억 정도를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충분히 그 2000년이라는 게 인천공항 개항 그 즈음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한 것 아닌가. 더군다나 그때 KDI에서 총괄했다면 뭐 그 부분도 뭐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야당에서 지금 지명 철회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께서 뭐 이혜훈 카드를 끝까지 사수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입장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쭉 검증을 해온 인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 20년 이상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뭐 그 시장 뭐 이렇게 일반인 뭐 시장에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일반인이 아니라 도로에 걸어 다니는 일반인이 아니라 굉장히 주요 정치인이에요. 중진이고. 네. 그런 인사를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그 중도 확장과 포용의 차원에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도덕성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지명을 한 상태에서 아주 구체적인 결과나 국민의 판단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일각에서 이제 여권이 강선우 의원과는 이제 손절을 하고 네. 대신 이해운 후보자는 좀 살리자 뭐 이런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우리 당의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책임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비난에 대해서도 오롯이 받고 자세를 낮추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써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그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우리의 대표자입니다라고 선보이고 정치인으로서 추천하고 대표 선수를 뛰게 하고 이랬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당연히 우리에게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강선우 의원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거기에 대해서부터 클리어하대더라.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김경희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런다. 잘못된, 그러니까 이거 해프닝이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김병기 의원이 이 시점에 인터뷰에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원내대표직을 내놓은 게 12월 30일이거든요. 그리고 인터뷰에 나선 게 어제니까 한 6일 만에 이제 인터뷰에 나선 거예요. 6일 정도면 아마 이미 여권의 기류나 아니면 본인의 주변에 대한 그 어떤 상황 분석 뭐 이런 걸 마쳤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유튜브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저는 일종의 김병기 의원 나름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병기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때 사실 검증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검증위원장의 핵심이 뭡니까? 친명 공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명 후보자들을 많이 공천 탈락시키고 친명 공천인데 친명 공천의 이익은 이재명 대통령과 상당히 공유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본인은 기여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비밀도 많이 공유하게 됐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본인 나름의 자신감. 여기에 기반해서 저는 어제 나와서 전면 부인 그다음에 사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시위성 발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청와대나 아니면 당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일단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당내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좀 난감해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당내 기류 좀 어떻습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김병기 원내대표님과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실들이 들려올 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수록 난감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원칙은 뭐냐?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 주는 것이 먼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의혹들이 해소되면 다시 돌아와서 또 당당하게 자리에 나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에서는 그거를 직접 징계를 하거나 직접 제명을 하거나 등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당연히 오랜 동안 동료였던 사람들로서는 난감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이 또 있습니다. 김 의원이 당 공천 원칙에 맞지 않던 측근을 구의원 후보에 단수 공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측근이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요. 그거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과 그 바로 얘기한 동작구의 부의장 사이에 육성 녹음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미 저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보고요. 물론 김병기 의원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사람도 사실은 공천 부적격자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그 공천 불가 이건 아주 대원칙이었어요. 네. 공직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는 공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주택자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결국 그 원칙이 자기 앞에서는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김병기 당시 검증위원장이 했던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리하면 원칙대로 하겠다.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원칙한 공천 이걸 결국 그 김병기 의원이 몸소 보여준 거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병기 의원의 금품 추소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여야 입장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지 그 당시의 보좌관은 본인한테 전달된 것에서 시스템에 따라서 당대표실 당직자들한테 전달한 게 다다. 김현지 부서실장이 공천에 관여한 것처럼 그렇게 갖다가 맡아두고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이 센 윗선의 누군가일 것입니다. 김현지가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대변인님이 정리해보면은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받은 건 맞는데 이게 바로 절차대로 곧바로 당 사무국에 전달됐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확인이 되기 전에는 각각의 주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당에 굉장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당에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떠나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김현지 전 보좌관 지금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는 또 본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역시도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평가와 감사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일종의 투서 같은 거를 전달받았을 때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차피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정보가 충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에 그렇게 쉽게 보고할 수 있었을까? 그게 완전히 검증된 게 아닌데 그리고 보고를 한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도로 보고를 하지 이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장동혁 대표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더 윗선이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 측을 좀 겨냥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건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는데 아니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요. 지금 육성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수진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이 김현지 실장하고 통화를 해가면서 김현지 실장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 윤리감찰단에 넘길 예정이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럼 대표에게 보고됐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대표가 뭐라고 지시를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윤리감찰단 관계자하고 나중에 통화했더니 그게 다시 김병기 검증위원장한테 넘어갔다더라. 그거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 그러니까 김현지 당시 보좌관한테 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마 그 육성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이제 공개가 되면 거기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제 당이나 이런 데 취재했던 경험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대표실로 가서 대표가 이거 윤리감찰단에 넘겨 내지는 어떻게 해 그러면 결국 그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마 이것도 그렇게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문제는 거기에서 어떻게 김병기 검증위원장 본인한테 의혹의 당사자인데
넘어갔느냐 이게 훨씬 더 규명해야 될 대상이죠. 아무래도 녹취 내용이 실제 공개되기 전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선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일주일 전이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당사자가 수사가 시작될 거를 아는 상황에서 경찰이 왜 그대로 뒀는지, 출국 금지를 안 했는지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굉장히 이 사안이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할 정도로 파장이 큰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움직일 책임감을 느꼈어야 한다라는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비판에 대해서 그 파장을 고려하지 못한 비판에 대해서는 마땅히 받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마두로는 자신은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고 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미군 작전의 정당성을 놓고 진연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수갑을 찬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를 나와 헬기로 이동합니다. 맨해튼에 도착해선 다시 장갑차로 옮겨 타 법원으로 호송됩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 뉴욕 법원에 처음 출석한 마두로 대통령은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모국에서 납치돼 이 자리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주장하는 마약 밀매 공모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같이 법원에 나온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군의 마두로 체포 작전과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치했습니다. 미국 측은 마두로의 마약 테러리즘 혐의를 강조하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are not occupying a country. This was a law enforcement operation. 중국은 미군이 베네수엘라 주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中方对美方的单边非法霸凌行径深表震惊，予以强烈谴责。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마두로 부부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군이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이후 미 백악관은 소셜미디어에 까불면 죽는다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미군의 강력한 군사력을 경고한 거란 분석이 나왔는데, 미 언론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사실상 베네수엘라 총독 역할을 할 거란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을 지은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 적힌 FAFO. 까불면 죽는다는 의미로 미국 백악관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생포된 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비속어까지 포함된 강력한 메시지인데 백악관이 반미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작전을 통해 미군의 가공할 군사력과 정보력을 과시했으며 앞으로도 상대가 선을 넘으면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던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 공격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 were prepared to do a second strike. If they don't behave, we will do a second strike. 베네수엘라 정부를 미국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루비오 국무장관이 총독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까지 석유 자산 배분과 사회 안정화 작업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국가가 아닌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What we are running is the direction that this is going to move moving forward.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베네수엘라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현지 무장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 심정지 상태로 입원한 뒤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떠난 그의 빈소에는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류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향연 74세 배우 안성기 씨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을 먹다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지 6일 만입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성기 배우님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편안하게 잘 하늘나라에서 연기하시면서 계실 겁니다. 고인은 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암이 재발돼 다시 투병했습니다. 제가 병이 다 낫다 그러는데 이 목소리 빼고는 거의 다 난 것 같습니다. 투병 중에도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복귀 의지를 다져왔던 터라 그의 별세 소식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잘 퇴원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참 좋은 친구예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성기야, 또 만나자. 장례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진행되고 고인의 발인은 9일 오전 6시 엄수됩니다. 일반인을 위한 조문 공간은 서울영화센터에 마련되고 운구는 후배 배우 이병헌과 이정재, 정우성 등이 맡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정부는 고인이 한국 영화의 외연 확장에 기여한 공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74세를 일기로 어제 오전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생전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래오래 영화 배우로 살면서 늙지 않을 줄 알았고 또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 시간과 나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제 건강 너무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좋아지고 있고 또 새로운 영화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성기 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6일 만에 이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안 씨가 이 혈액암 투병 생활을 꽤 오래 하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지난 2019년부터 투병을 했으니까 약 7년간 투병, 회복, 그리고 또 복귀 의지를 다졌던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 고인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추모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2019년에 혈액암을 발병이 돼가지고 열심히 또 그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뒤인 2020년에는 완치를 받았다라는 판정까지 받아가지고 복귀를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또 준비를 하시는데 또 같은 해 2020년 10월경에 다시 한번 또 재발이 됐는지 입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 2022년에 본인의 입으로 직접 내가 암을 투병하고 있어서 재발했다라는 걸 밝혔는데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벌써 한 3년 전이죠. 그때 이게 아주 좋아졌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영화로 다시 복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밝혔는데요. 그러시다가 오늘 지난 1월 1일 날 아침에 어떻게 보면 음식을 드시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고 결국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안성기 우리 국민 배우께서는 상당히 고통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보셨던 영정 사진은 고인의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라는데요.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 촬영 당시에 찍은 사진인데 벌써 40년 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아역 생활을 시작으로 70년 동안 오로지 한 길을 걸어왔으니까 사실상 거의 한국 영화의 증인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국 영화의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안성기 배우는요 5살이었던 1957년에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라는 영화에 처음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10대 반항이라는 영화로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사실 굉장히 일찌감치 그 재능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때가 한국 영화가 산업 자본을 만나면서 크게 도약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안성기 배우가 굉장히 다채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뭐 투캅스라든지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든지 사실 무수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안성기 씨가 활발한 작품 활동 해왔습니다. 특히 영화계의 맏형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한국 최초의 천만 영화였죠. 실미도에도 출연했고 라디오스타 등 여러 가지 호평받은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 안성기 씨를 영입하려고 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 씨가 모두 거절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배우, 국민 배우라고 불리우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현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을 때에 안성기 그 배우를 영입해달라라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평소 때 김대중 대통령과 안성기 그 배우가 교류를 했고 실질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안성기 배우를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박지원 그 비서실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네. 저는 배우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했더니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그런 것이 맞다라고 했는 그런 얘기를 지금 밝히면서 그 타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밝혔는데요. 또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게 17대 총선 그러니까 2008년에 그 당시 그 한나라당 공천위원장이었던 김문수 지사가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퇴짜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썼었는데요. 실제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 배우로서 이미지 좋은 분을 영입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는 국민의 배우로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들이 이렇게 추모하는 것은 그런 어떤 좌도우도 치이치 않는 본인의 영역을 지킨 그런 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계 러브콜은 거절하고 국민 배우란 명성에 걸맞게 사회 공헌 활동에도 헌신을 해왔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안성기 배우는 한국 영화에 평생을 헌신해 왔는데요. 스크린 밖에서는 말 그대로 어른이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 그리고 바른 품성으로 사실 연예계에서 드물게 안티 없는 배우다 이런 평가 있었고요. 특히 영화계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앞장섰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기억하시겠지만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운동도 이끌었고요. 그리고 유니세프 친선 대사도 역임을 하면서 사회적인 책임도 다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부도요. 한국 영화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사서 대중예술문화 분야에서 최고 영예라고 할 수 있는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안성기 씨의 빈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배님하고 같이 영화를 찍고 했다는 것도 행운이지만 배우로서 그런 인격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은 것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게 아직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옛날 생각 나죠. 어렸을 때 같이 많이 학교 끝나면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무던히 좋은 사람, 연기자로서 정말 충실했던 그렇게 자라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좀 많이 기댈 수 있는 큰 그늘 같은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현재 배우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가 안성기 씨의 두 아들과 함께 상주 역할을 하면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발인 때까지 장례식을 지킬 예정이라던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안성기 배우님과 같은 소속사의 한 식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소속사의 식구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실상 상주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만큼 안성기 배우를 존경하고 그 삶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5일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 끝까지 발인까지 한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지금 그 현장을 방문한 분들은 정말 사회 각계각층에 있던 인사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영화 배우 이덕화 씨, 박중훈 씨를 비롯해서 소설가 김홍신 씨,
가수 테리잘 씨 등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지금 그 나라에서는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빈소를 찾았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추모의 마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어르신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들이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사내 특수구조대원인 아버지로부터 응급처치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 그런데 식사를 하던 일행들이 한 어르신에게 몰려듭니다. 몸을 주무르고 머리를 흔들어 보지만 어르신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축 처져 있습니다. 이때 일행에 다가온 한 젊은 남성이 어르신을 눕힌 뒤 기도를 확보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어르신의 흉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2분 동안 이어진 심폐소생술에 어르신은 의식을 되찾았고 잠시 뒤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의식을 잃은 80대 어르신을 구한 건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교 2학년생 윤재준, 문현서 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윤 군은 인근 조선소 특수구조대원인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다른 잘못된 부위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신 걸 보고 저러면 안 된다고 배워서 엮이는 거로 평소에 배운 것도 많고. 어르신의 고개를 젖히고 기도를 확보한 문 군도 학교의 안전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배울 때 2인 1조로 해서 한 명은 기도 확보하고 한 명은 CPR 했던 방식이 기억이 나가지고. 학생들의 선행은 목격자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 울산교육청은 이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지난해 촬영된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 사진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지난 2025년 경북 지역에 발생했는데요. 돌아갈 집이 없는 이재민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경북 지역의 살림이 모두 잿더미로 변한 모습입니다. 당시 7일 동안 이어진 산불로 대부분 주민들이 소중한 집과 재산을 잃었는데요. 산불이 발생한 지 9달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조립식 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동과 의성 등 경북 지역 주민 4,100여 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컨테이너 생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고령의 이재민이 특히 많다고요? 네, 이재민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인데요. 전기 온돌이 설치되어 있지만 겨울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좁은 컨테이너 내부에는 구호 물품이 가득 쌓여 발 디딜 틈조차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더딘 복구입니다. 집을 새로 지으려 해도 건축비가 너무 올라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년뿐이라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산불은 순식간이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네요. 하루빨리 따뜻한 보금자리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 찬 공기가 유입됐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7도, 안동은 영하 10.4도, 철원은 영하 13.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다소 커지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이 4도, 대전 5도, 부산 1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바람을 타고 불씨가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서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차차 흐려지다가 밤부터 제주와 강원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오전 중으로 충청과 전북에도 확대될 텐데요.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 밤 중부를 시작으로 토요일 중부와 호남에는 눈 예보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